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교시 노동법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2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노동법 2파트는 왜 어려운가 하면은 조금 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판례도 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놓친 쟁점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고, 실제로 뭐 판례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따져보면은 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온 게 노동법 2파트입니다. 그런데 근데 어렵다고 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러분 놓칠 법한 그런 쟁점들이 숨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법 1파트도 어려웠어요. 이건 사실은 예상을 못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좀 실무적으로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오히려 인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자기 감으로 적으면은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파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 볼까요? 이것이 1번 문제. 요즘은 항상 추세가 그래요. 지문이 긴 것 같지만 지문이 두 지문이에요. 그냥 한 지문에 대한 문제 하나, 또 한 지문에 대한 문제 하나. 그런데 그냥 같은 회사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추세가 쭉 그냥 한 지문을 길게 쫙 내고 나서 그 모든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을 뽑는 게 아니고, 한 문단에서 하나의 쟁점, 또 한 문단에서 하나의 쟁점을 뽑아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 2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뭔가 하면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회사. 이 금융회사도 그냥 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요. 이게 뭐 다른 회사가 아니고 돈 관리하는 회사. 돈 관리하는 회사니까 돈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돈을 받은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겁니다. 투소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1,000만 원도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그죠? 중요한 형태니까. 그래서 갑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론서를 상세하게 안 보게 되면은, 형사상의 판결, 이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판결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봐왔던 익숙한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헷갈리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 거죠. 이건 현재 형사 판결 받았다, 확정이 안 됐을지라도, 뭐 1심에서라도 유죄 판결 받았다,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안 나오는 케이스고 그냥 혐의만 있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단협으로 징계 사유를 지금 적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 받으면은 해고 사유야. 이거는 돈 받으면 해고 사유. 그 다음에 이게 형사사건 기소가 되면은 징계 절차 개시할 수 있어. 자, 이런 단협상의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단협상의 사유를 가지고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아직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해고를 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뭐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 통지했고, 이건 뭐 정점이 아닌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쟁점이 그거겠죠, 그죠? 쟁점은 과연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혐의가 뭐에 대한 혐의인가 하면 단순하게 혐의가 아니고요, 업무상과 관련된 혐의, 실제는 거죠. 완전히 사생활상의 비행, 이것도 아니에요. 개인이 뭐 이 회사 관계없이 밖에서 그냥 뭐 개차반처럼 살다가 뭐 이 범죄 행위로 혐의 받고 있는 거냐,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징계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 두 가지가 엮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징계를 한 건데, 과연 이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를 한번 따져봐라. 그러면 두 가지겠죠. 혐의를 첫 번째 어쨌든 업무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징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항상 모든 징계는 이제 정당한 거냐 따져볼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 않은가 하면 이걸 쓸만한 시간이 안 돼요. 항상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징계 사유. 과연 이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 두 번째가 징계 절차. 세 번째가 징계 수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수단의 정당성. 만약에요,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은, 징계 절차는 문제가 안 돼요. 징계 절차를 밟았든지 밟지 않든지 그냥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은 그 징계는 무효가 되게 해요. 이게 어디까지나 기본 전제가
징계 사유가 정당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징계 절차를 밟았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과연 이게 그 사유는 있긴 하지만 너무 심한 벌을 내린 거 아니야? 수단이 상당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구조인데, 요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쟁점은 안 해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적어주더라도 감점 요인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징계 사유가 되는 거냐?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있냐? 이걸 교수님들이 또 보는 거거든요. 논리 흐름은 항상 이렇습니다. 왜 이런 파트에서 단체 협약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7규칙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은요, 사유의 징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요. 일종의 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벌을 내리기 위해서인데, 국가가요, 범죄자를 처벌할 때, 뭐, 형법에 그 내용 없지만, 나 너 싫어. 너 상당히 위험하니까 너 처벌할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벌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사 간의 공동규범도 인정하기 때문에 단협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요, 단협에. 자, 보니까 단협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돈 받을 경우에 징계 해고 사유가 된다. 이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유 자체는 이 근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보고 있습니까? 23조 1항을 보는 이유는 이 사유가 있다라고 되면은 그게 다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죠? 이 근거 자체가 또 정당하냐? 법적으로 정당하냐?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인가 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혐의. 이 돈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유를 근거로 해서 처벌하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걸 묻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징계 사유의 근거 자체는 발생했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정당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정당성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업무상의 금품을 수령한 거죠, 그죠? 업무상에 뭔가 이제 배임이라든지 혹은 뇌물 같은 거 수술한 거예요. 업무상의 금품을 수령했다. 요거는 징계 사유가 돼요, 그죠? 정당해요. 이걸 가지고 징계하겠다, 이건 정당한 그 사유로 법적으로도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경우는 돈 액수와 관계없이 그냥 받으면 징계 해고 사유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경우도 될 수가 있는 거냐? 예, 이 우리 판례에서는 아주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혹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가 되는, 물론 판례 자체는 간부 직원에 대한 판례였는데 이게 왜 금융회사에 대한 것들을 적어놨냐 하면 금융회사는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는요 청렴성을 고도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돈 액수와 관계없이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건 해고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사유로 업무상의 금품을 수령한 걸 이유로 해서 징계했다. 이거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정당해요. 정당한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범죄 행위로 그냥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혐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과연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걸 왜 묻고 있냐 하면 그 사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유력한 뭔가 혐의가 있다. 이 사람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 나중에 확정 판결을 할 때까지 혹은 유죄 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릴 동안에 또 뭐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게 이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다. 이게 또 회사의 입장인 것이고, 그죠? 분명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약을 했다. 단협으로 돈 받으면 해고한다는 계약을 했다. 이게 기소가 되면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 계약을 적용해서 징계하는 거 허용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주장을 해산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로요.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데 그 계약은요, 제한되잖아요. 법을 통해서. 근데 법적으로는 해고를 보호를 해요. 함부로 해고하지 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고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보호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돼요. 단협에 나와 있는 이런 사유와 법상의 이런 제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지금, 네가 해결책을 알고 있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혐의를 가지고서는요. 징계 사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형사소초에 대한 국가와 이 범죄자에 대한 관계일 뿐이지 이거는 혐의가 있는 것은 아예 판결이 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판결이. 이건 어떤 판례를 소개드렸죠? 유죄 이 내용이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 자체를 가지고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이유로 해서 징계 해고를 한 이유는 장기간 동안 불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로계약을 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 간의 직장 질서가 무너진 거야. 서로 신뢰관계가 깨진 겁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걸 이유로 해서도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유죄의 판결이 났으면은 이 징계해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중에 판결 받고 나서 또 잘못되면 다시 복귀를 시켜야겠죠. 그죠? 그래도 유죄의 판결이 있으면은 징계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이 혐의만 해가지고서 했다. 그랬더니 사용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회사 명예가 실추가 됐다. 직장사 물러나게 됐다. 이게 뭐 분위기 안 좋다. 이게 분위기 안 좋은 거로서요. 국가가 형사소송권에 대한, 형사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발명한 결과인 것이지. 즉 국가가 형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 안 좋아진 것.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종국적인 근로관계 종료, 종국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국가가 형사소송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뿐이지 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이 사람을 근로관계를 종료를 시킬 수가 있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 회사는 뭐 계속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때 회사는 주로 어떻게 할까요? 이때 회사가 취하는 방식이 주로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취해야 대기 발령, 직위해자. 그러니까 이건 해고하지 말고 그냥 대기 발령 내리면 돼. 이건 직위해자면 돼. 잠정적으로 이게 어떨까 유죄 판결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를 종사하는 것을 정지시키면 되는 거다.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왜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게 주로 회사가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 실무하시는 분들은 징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적게 되면은.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형사적으로 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건 안 되고, 이건 대기 발령으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종료를 시켰다?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게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도 갖춰야 되는 거다. 첫 번째, 절차는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절차는 없지 않나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안 해요. 이게 징계 절차는요. 원칙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절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소명 기회를 어떻게 부여한다, 뭐 준비할 시간을 얼마를 부여한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징계 절차 개시한다. 이건 왜 적어놨을까요? 원래 해고를 하려면은 이에 대한 정당성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사측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차를 개시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실제로 그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는 개시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사람을 징계 실제로 하기 위한 뭐 징계위원회 개최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뭐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따로 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 개시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뭐 이제 절차로서 개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거다. 그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고, 수단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유가 정당하면은 뭘 했냐면 해고를 했어요. 그럼 해고 자체가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만약에 사유가 정당하면은 해고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금융회사라고 하는 금융에 대한 청렴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 약간의 돈을 좀 이게 횡령을 수술했기 때문에 해고 사유는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혐의를 위한 징계해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징계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연가로 2번 근로자 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에요. 이 문제가 왜 났는지. 물론 제가 핵심 쟁점에도 제가 실어놨긴 했습니다. 이게요. 근데 실어놨지만 뭐 이 문제를 굳이 낼까? 이거 찍은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거 찍은 분들은 아마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찍었을 건데, 현재로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꽤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상당한 사유로 제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약정이 아직도 중소기업에서는 꽤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자, 이런 이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연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짧게 그 의의만 소개해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도 좀 애매해요. 문제도 그냥 근로자 을의 퇴직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단순해, 너무 이게요. 이거 부당이득까지 논하라고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자체로는 그렇게 깔끔한 문제로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는 퇴직금을, 자,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할 지급하고 있는 건데, 미리 퇴직금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자, 미리 매월 월급 속에 지금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원래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한 달치를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퇴직금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한 거야, 이제. 원래는 이제 한
360만 원 줘야 되면은 이제 얼마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근로자가 뭐를 얘기했냐면 퇴직금 포함되어 있는 거, 월급 속에 뭐 3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거, 3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거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나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퇴직금 청구를 한 거야.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단순한 문제예요, 실제로는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퇴직금에 대한 이 약정이 효력이 있으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퇴직금을 준 거니까,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 이 약정이 효력이 없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왜 효력이 없을까요? 퇴직금 청구권은 후불임금이에요. 후불임금은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퇴직할 때 발생을 해요. 그럼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를 어떻게 한 거죠?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입니다.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이게요. 따라서 퇴직금을 아직 권리가 발생했으면요, 서로 화해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발생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그런 약정을 체결한 거예요.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걸 고쳐요.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냐.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실어둔 겁니다. 뭐 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중간정산. 근데 이거는요 중간정산이 아니에요. 왜 중간정산이 아닌가 하면은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기왕에 근로한 거에 대해서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기왕에 근로에 대한 것들을 정산하겠다는 것이지 앞으로 나올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요. 뭐 이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이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아무 사유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상세한 논점으로 적어두라고 이제 이 문제를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중간정산에 대한 논점을 얘기를 했으면은 좀 더 그 사실관계를 적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뭐 허용도 있었겠지만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점수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들은 저는 뭐 안 적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혹시나 이제 그에 대한 것들을 묻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예요. 퇴직금이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게 퇴직금이 아니에요. 아니면 얘는 뭐냐 이거죠. 얘는 뭐냐? 얘는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두 가지의 판례 분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퇴직금에 관한 분할 약정이 진짜예요. 실질이 있어요. 진짜로 퇴직금인지 알고서 이걸 받은 겁니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이거 퇴직금이야. 알고 있습니다. 나 지금 알고서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과연 이 퇴직금이 무효가 된 건데, 이게 무효가 됐으면은 30만 원의 성격을 뭘로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진짜로 그렇게 알고서 받아왔으면은 근로자는 이거 부당이득 취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이 성질을 부당이득으로 이해해요, 부당이득으로. 그럼 퇴직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근데 부당이득은요, 이걸 왜 문제 적기가, 이제 답안이 적기가 애매한가 하면은, 부당이득에 대한 상한 청구권은 사용자의 권리예요. 사용자의 권리하고의 관계를 원하시오 이렇게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근로자는 퇴직금에 관한 청구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이걸 뭐 상세하게 적어주는 그런 문제인 거냐 이게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쓸거리 없다는 경우에는 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용자는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때 사용자가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제 자동 채권으로 해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거냐 이 판례가 있거든요.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 봐요. 이거를요. 상계를 왜 가능하다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계가 가능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정적인 상계라고 해서 좀 기술적으로 착오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까고 주는 거 인정해 줄게 뭐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케이스다. 그래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자꾸만 이거를 면피하려고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계약은 이 약정이 실질이 아닌 거죠. 그죠? 퇴직금에 관한 분할 약정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퇴직금에 관한 분할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이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 성질이 이게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임금이 돼요. 이제 그냥. 그러면 나중에 요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임금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임금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돈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임금인 거니까 이게. 그래서 실질인 경우에는 이 성질이 임금이 되는 것이고 요 임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기준 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마도 그걸 묻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을 물은 게 아니고 퇴직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상당히 단순한 그런 문제인데 조금은 내용이 조금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2번 해설하고 끝낼게요. 문제 2번은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빨리 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문제 2번은 결론을 알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다. 이거 결론 적었으니까 나 잘했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건 상당히 최근에 역시 실무적인 흐름들을 뭔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난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판례들을 적어둔 거고 오히려 핵심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네가 가지고 있냐. 노무사 될 건데 노무사 됐으면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될 건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고서 네가 보고 있냐. 이게 문제가 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실제로는 의미가 있는 판례지만 워낙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한 법리를 담고 있는 그런 판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둔 분도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가 돼가지고 정규직이 됐어요. 자, 요런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바로 시험 돼가지고요. 채용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채용된 분들. 지금 소위 뭐에 대한 제가 왜 이 문제가 약간 의외냐면 실제로 지금쯤 나올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이게요. 아직까지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올해 문제는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기간제에 대한 차별이 문제인데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문제가 무기계약직을 차별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나올 법한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인데 좀 현실을 반영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래? 이걸 묻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보니까 기간제에서요, 이분이 정규직이 된 거예요. 근데 정규직을 소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무기계약직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무기계약직.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에요. 법적으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정규직이 있어요. 원래 정규직. 이분도 법적인 평가로서는 무기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이 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채용 경로가 다른 거예요. 이게요. 이분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직이 되신 분. 또 한 분은 채용돼가지고 바로 무기직이 되신 분. 소위 얘기하는 정규직이 되신 분.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보니까 이 무기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예를 들면 경력이 한 50% 인정해주고 얘는 한 100%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거는 몇 프로 차별인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보니까 나한테는 돈을 적게 주는 거야.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무기계약직 되신 분들은 돈을 적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적으로 채용된 분들은 아예 임금 조건이 좋은 거야. 얘는 이 사람은 50인데 얘는 100이에요. 차별이잖아. 그죠? 차별받으면 차별을 시정을 해야겠죠. 그럼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노동위원회 가서 내가 기간제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간제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기간제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니까 이거는 차별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장이 정당한 거냐? 이거는 아니에요. 왜 이게 난제인가 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는 자기와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 있는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을 한다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이에 대한 주체가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러면 아예 이 주체가 안 됩니다. 이게. 기간제법에서 규정이 안 되는 거야. 기간제법에서 규율할 수가 없는, 보호할 수가 없다. 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랬더니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따져본 거야.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이거는 교수님이 이 판례를 비판하라고 적어둔 거예요. 실제로는요. 어디로 갔냐면 금기법은 금기법. 금기법 보시게 되면 6조에 차별에 대한 금지조항이 나와요. 금기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국적, 성별, 국적, 진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설사 나는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왜 차별하고 있어? 금기법에서 이걸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요. 4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걸릴까요? 성별 아니잖아요. 국적 아니잖아요. 신앙 아니잖아요. 그죠? 사유신분.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는 일단 선천적으로 아예 얻어왔던 신분제 국가에서 그런 사회적 신분 혹은 장기간으로 점하는 사회적인 지위, 전과자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데 과연 고용의 형태도 이걸 사회적 신분으로 의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도 근기법 6조에서 제한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런데 고용 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판례가 없어요 이게요. 그러면 왜 이 판례를 냈냐 하면은 문제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아니, 지금 이 판례는 사회적 신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례는 이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기법 6조에 따라서 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는 거니까, 이건 차별인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판례가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를요. 이게 뭔지 몰라, 아직까지. 이게 사회적 신분인지 아닌지가 하급심에서 이게 사회적 신분이다라고 하는 최근 판례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과연 고용 형태가 사회적인 신분인 거냐 아직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얘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이요. 차별이 뭐죠? 차별은요. 헌법에서 이렇게 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집단끼리는 같이 대우하라고 해요. 다른 집단은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이게 차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법원에서 이런 얘기해요. 이 근기법에서 얘기하는 이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따질 필요 없고 그냥 같은 집단인 거냐 보니까요. 이게 달라요. 채용 경로가 달라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것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뭘 추가했냐면은 뭐였죠? 업무 성격. 업무 성격도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채용 경로는 지금 논쟁이 되거든요. 채용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 이건 업무의 성격도 다른 거야. 그러면 채용 경로와 업무의 성격이 달라요. 다르니까 같은 집단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태도는 결론은 단순해요. 같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별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간제법의 태도와 근기법 태도를 적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두 번째 문제는 비판이 중요합니다. 비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고용 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이 판례를 사용자들이 악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주는 것으로 이 판례를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일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뭘 판례 법리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냐?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다 이게. 이런 비판. 또 한 가지는 법원이 뭘 얘기했냐 하면 이 근기법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근기법이 굳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게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신분이 아니면은 이 차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헌법상의 평등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민법상의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대한 위반하는 계약 혹은 불법 행위로 이해를 해서 충분히 다른 법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판단하지 않고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판이 많은 그런 판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에 대한 결론을 적을 때는 이런 식의 판례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소위 얘기하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서로 바뀐 분들에 대해서 차별의 구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문제를 적어주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건 판례 법률 이번 그 시험 기출의 주된 쟁점은 형태는 설명하시고 많았어요. 설명하시라는 얘기는 사건을 해결하는 단계도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당신들이 풍성한 논의를 좀 알고 있냐,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뭐가 사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걸 마치 노동법 속의 인사노무 문제처럼 뭐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서 법학적으로 공부를 준비하신 분들은 쟁점을 놓친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소 놓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좀 기다리면서 현실에 또 최선을 다하시고 일상 속에서 또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